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죠. 이것이 과연 달러 강세의 요인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면요. 최근에 모 2대 일간지 중에 하나 신문이에요. 거기서 모 은행의 외환 전문가인지 연구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일어났고 그 테이퍼링 때문에 쉽게 하면 축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원화가 약세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 양적 완화 축소 정책도 결국은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쉽게 하면 돈이 증가해도 그러면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통화량하고 화폐 가치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봤어요. 미국의 화폐 공급량, 보는 통화량 기준으로 2012년에 2.68조 달러에서 2019년, 그러니까 약 한 7년 동안에, 그죠? 3.51조 달러로 증가했어요. 한 30% 증가했죠? 근데 미국의 달러 가치는 인덱스 기준으로 2012년 75.0에서 2019년 96.0으로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분 논리대로 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해야 돼요. 25%, 30% 떨어져야 돼요. 근데 거꾸로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수량하고 화폐 가치는 상관관계 없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봅시다. 2007년에 미국 보는 통화량은 0.8조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럼 2019년에 3.51조 달러니까 4배지요. 그러면 4분의 1로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 돼요. 그분 논리대로 하면. 근데 달러 인덱스 가치는 오히려 기간을 확대하면 더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2007년에도 달러 인덱스 가치가 80이 안 됐거든요. 80.0이. 그러면 또 엄청 그 달러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뿌릴수록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논리가 돼보는데 이분은 테이퍼링을 양적 완화 축소를 하니 달러 강세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거지. 또 하나는 신흥국 통화 가치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 외환시장도 신흥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환율 변동폭이 10년을 주기로 막 50%서 갈아가는 국가는 신흥국이에요. 그러면 신흥국 통화 가치는 부채 상환 능력 중에서도 외채 상환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외환위기 국가는 외채 상환 능력이 없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분의 얘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4조 달러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3조 2천억 달러 줄었어요. 그동안의 외채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9년 약 중국의 외채가 얼마였냐면 3조 한 3,600억 달러였어요. 2009년에는 3,600억 달러에서 지금 3조 5천억 달러로 증가해서 10배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외환 보유고는 줄고 외채는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환율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못 올라가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압력을 넣고 있고요. 못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 통화 가치가 제대로 하락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외채 상환 능력은 현저하게 약화된 거예요. 2009년보다. 근데 오히려 위안화 가치는 상승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 엄청나게 그 위안화 강세를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강세를 유도해 갖고 중국의 경제가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을. 그러고 미국의 수출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뭡니까?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환율에. 그래서 중국의 환율은 비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위안화 가치도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위안화하고 한국의 원화 가치 상관관계는 없다는데 그것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한국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은 부채 상환 능력이 흥다 사태를 계기로 현저하게 약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돈 빌려준 그 금융회사들이 흥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만기 연장을 안 해줄 거거든요. 상환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외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 한국과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원화 가치는 왜 떨어지느냐?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밀접한 거예요. 중국도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와 한국 경제가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원리상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틀려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의 그 경제 패널들이나 외환 딜러죠, 일종의 외환 딜러들이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이라면 포유 환율 연구소 얘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조직은 작지만은 환율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국내 진출한 IB들보다도 앞서가 있어요. 외국계 투자은행 앞서가 있고, 과거 그 실적치를 보더라도 제가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책에서도 얘기하고 강의 다니면서도 얘기한 거 그 종합하면요, 훨씬 더 외국계 IB들보다도 경쟁력이 있고, 삼성경제연구소보다 경쟁력이 있고, 한국은행보다 경쟁력이 있고, 시중은행의 외환딜러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포유환율연구소가. 그것은 팩트입니다. 과거 실적이. 그러면 흔적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연구소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외환시장에도 대응이 제대로 되고, 또 외환시장은 주식시장, 채권시장과 연관되어 있으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즉 금리에도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별화됩니까? 기존의 경제 패널, 시중은행 외환딜러, 정권 전문가, 아니면 경제학 교수들하고 언론하고 포유환율연구소가 어느 쪽이 실력이 나은지, 실력이 포유환율연구소가 낫다고 생각하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